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친모인 건 인정되지만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점은 유죄로 확신하기 어렵다.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한편 KT 직원들이 임금 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슈가 되는 소식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3세 여아 사건,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누가 진짜 엄마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어떻게 해서 시신을 유기하게 된 거냐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 원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다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전혀 끝이 안 났네요. 예, 맞습니다. 이 사실관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던 사건이다 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2018년 3월 30일에 이 성모 씨의 딸 김모 씨가 여자아이를 한 명을 출산을 합니다.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했고 이제 김 씨는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해요. 양육을 하다가 2020년 8월 10일경에 이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방치해서 사망에 이른 다음에 바로 이 사건이 좀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 이게 발견이 되지 않다가 2021년 2월경에 이 김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석 씨가 이 시신을 유기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은닉을 하려고 하다가 이걸 은닉을 하려다가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망 소식이 이제 경찰에도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왜 사망에 이르렀는지 이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됐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 김 씨의 딸인 줄 알았던 이 사망한 이 아이가 이제 성모 씨의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었고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법률적인 쟁점이 됐었냐면 이 사망에 이르게 한 이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살인죄 등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었던 것이고 이 성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성모 씨의 아이로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쟁점이 됐었고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이것이 미성년자 그러니까는 김모 씨의 아이를 약취하고 그리고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거죠. 자신의 아이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성립된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체를 은닉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사망했던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사체 은닉을 미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두 가지 혐의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사체 은닉 미수 같은 경우에는 성모 씨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계속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쟁점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 미성년자 약취 같은 경우에는 성모 씨가 계속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 혐의를 부인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1심에서도 2심에서도 그리고 지금 상고심에서도 쟁점이 됐었고 1심,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었는데 이번 상고심에서는 1심, 2심 판단에 조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파기환송을 하다 보니까 또다시 한번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어떤 부분이 좀 석연치 않았길래 다시 돌려보냈을까요? 이게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이 재판부의 법관이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부분이 없을 만큼 증명이 되었다라고 해야지 유죄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심, 2심에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본인이 했다라는 자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CCTV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 사실관계가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죄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그 단적인 예를 조금 드리면 이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고 받고 검찰에서는 아이가 2018년 3월 30일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출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즈음에 이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고 보고 그 중에 한 가지로 3월 31일에 아이의 이제 산부인과에서 무게를 쟀을 때는 3.46kg이었는데 네. 아이가 그 다음 날에는 3.21kg가 됐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이가 바꿔치기 한 정황의 근거로 보인다라는 것이었고 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4월 1일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아이의 그 식별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식별띠가 벗겨져 있었던 사진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아이를 바꿔치기한 이런 간접 증거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범행 동기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설명이 돼야 되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1심, 2심 법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봤을 때 이제 석 씨가 이 아이를 가지게 된 이런 경위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도 이렇게 조금 바꿔치기한 동기가 인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봤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게 또 추가적인 부분이 뭐 식별띠 이런 부분 외에도 네. 아이의 생김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DNA 검사를 3차까지도 했는데 계속해서 석 씨의 친자로 나오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어쨌든 석 씨의 친자이기 때문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몸무게가 줄어드는 경우가 아예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식별띠 같은 경우에도 이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종종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는 아예 없는 일은 아니다. 이런 진술이 있었고 특히나 뭐 이 출산 시기라든지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했었는데 출산 시기랑 퇴사 시기 이런 것들을 이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퇴사를 했던 이 시기에 뭐 출산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그런 추측에 따르면 이 아이가 그러면은 한동안 돌보는 사람이 없었던 시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산 시기를 검찰이 생각했던 시기랑 다르게 임박했을 때 검찰이 생각하는 출산 시기에 임박해서 재입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1심, 2심에서 이렇게 사건을 단정하는 것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봤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DNA 검사 자체가 친자라는 건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친자라고 해서 바꿔치기 했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증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파기환송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은 정황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목격자나 CCTV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목격자나 CCTV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직접 증거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간접 증거로 볼 수 있을지는 조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혐의 입증에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됐겠죠. 그러니까 바꿔치기를 했다는 행위 자체를 지금 증명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이라도 CCTV에서 바꿔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뭐 영상이 확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목격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정말 정확하게 봤다 이런 진술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됐겠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본인이 자백을 하고 있지도 않고 네. 본인은 계속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증거만 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했던 1심, 2심의 판단은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이게 또 하나가 이제 석 씨의 딸이 난 아이는 그럼 과연 어디로 갔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맞습니다. 이 석 씨의 딸이 어디로 갔느냐가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네. 이게 결국엔 미성년자 약취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가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혐의 입증의 증거겠죠. 그런데 이 석 씨의 딸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2021년 2월부터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피해자의 행방도 굉장히 많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더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렇게까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본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파기환송심에서 뭐 어떻게 될까요? 이 석 씨의 형량이 줄어들까요? 예,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혐의가 두 개지 않습니까? 사체 은닉 미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약취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이 미성년자 약취 부분이 증명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환송심 재판부에서도 대법원에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고 결국엔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지금 대법원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을 또 추가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증명을 하려고 하겠지만 파기환송심에서 그 부분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본다면은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형량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요. 임금 피크제가 요즘에 핫한 이슈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KT 직원들이 임금 피크제 때문에 임금 삭감당했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재판부는 회사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이게 KT 사건 같은 경우는 1심 재판이다 보니까는 뭐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가서는 어떻게 결론이 끝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부터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2014년 4월경에 KT가 노조랑 이제 이런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를 하는데 그 합의 내용 중에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해부터 2015년부터 하기로 하고 그 내용이 56세부터 59세까지 이제 4년 동안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에 이제 합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해당하는 노동자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노동자분들이 KT의 이 합의 자체가 노사와의 합의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합의안이었고, 그리고 이 합의의 내용 자체도 임금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금 무효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이 조합 노조에서 이제 했을 때 이 노조의 조합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조장이 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대표권의 남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고 무효의 근거에서 임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1심에서는 지금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던 것이냐면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이 합의 뭐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KT에 이 부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임금 피크제 관련 주장에 관해서도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법원에서 지금 지난달 26일에 한번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이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와 유사하게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1심 법원에서는 사례가 다르다는 거죠.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이 임금 피크제를 하는 목적이라든지 그 당시의 정황,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했을 때 이 노동자들에게 다른 혜택도 줘야 돼요. 그 다른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대법원에서 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던 이 판례와는 다르다고 봤기 때문에 우선은 KT의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KT의 손을 들어줬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사실 지난 대법원의 판단 이후에 많은 단체들이 노동 단체들이나 이 기업 노조에서도 줄 소송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이번 판결에서 첫 하급심 판결에서는 이렇게 패소를 했단 말이죠. 앞으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예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임금 피크제가 지금 최근에 대법원까지 간 부분에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근로자들 측에서 더 많은 임금 피크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하급심에서 이와 아예 다르게 그냥 패소한 사례가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아직 뭐 네.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는 다른 이런 조금 노동자분들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더 관망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 1심 판결에서 대법원과 다른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더 이 기준이 명확하게 조금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사실관계가 이 부분에 부합한다고 하는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무효소송이라든지 이런 관련 청구 소송을 하는데 조금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관망을 하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나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가 되는 소식에 대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